1704년 6월 숙종 30년 여름 창덕궁 대조전 앞들에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13세의 소녀 서씨는 달성부원군 서종제의 딸로 이날 숙종의 둘째 아들인 11세의 연인군과 가래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숙종실록 30년 6월 24일 기사에는 연인군이 서종제의 딸을 맞아 가래를 행하다라는 간략한 기록만이 남아있지만 그 기록 뒤에 숨겨진 한 소녀의 떨림과 기대는 그 어떤 문헌에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서씨 집안은 대대로 노론의 핵심 가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서문중은 숙종 초 영의정을 지낸 명문가의 어른이었고 아버지 서종제 역시 청백리로 이름난 문신이었습니다. 달성 서씨 족보에 따르면 서씨 집안은 고려 말부터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청렴과 학문으로 명성을 쌓아온 가문이었습니다. 특히 서씨의 어머니 달성 부부인 이 씨는 덕망 높은 여성으로 딸에게 소학과 연려전을 직접 가르치며 왕실의 며느리가 될 준비를 시켰다고 전해집니다. 가래를 앞둔 며칠 전 서씨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마마마 소녀가 과연 군의 마음에 들 수 있을까요? 어린 신부의 떨리는 목소리에 어머니는 딸의 손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너는 정비가 될 몸이다. 내 마음보다 내 도리가 먼저임을 잊지 마라. 왕실의 며느리는 사랑받기 위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문을 받들고 왕통을 이어가기 위해 들어가는 것이란다. 1704년 6월 24일 가래식은 국조 오례의에 따라 엄숙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창덕궁 인정전에서 거행된 초래청의 의식에서 서씨는 비단 치마저고리에 족두리를 쓰고 연인군을 마주했습니다. 승정원 일기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숙종은 직접 참석하여 두 어린 신랑 신부를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인군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겨우 11세의 소년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또래 아이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깊은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조정은 소론과 노론의 당쟁이 극심했고 왕세자 이윤 훗날 경종과 연인군 사이의 긴장 관계는 궁궐 안팎의 모든 이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노론 가문의 딸을 맞이한다는 것은 정치적 의미가 컸고 어린 연인군도 그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초래청 의식이 끝나고 합궁내 신랑 신부가 첫날 밤을 보내는 의식을 위해 두 사람은 별당으로 향했습니다. 궁중 발기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별당에는 붉은 비단 병풍과 백자촛대가 놓여 있었고 은은한 향이 피어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공간 안에서 두 어린 신랑 신부는 한없이 어색하고 낯설었습니다. 연인군은 서씨의 곁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는 문득 서씨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치마폭에 가지런히 모아진 하얀 손. 연인군은 조심스럽게 그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손이 참 곱구려. 서씨는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황공하옵니다, 군. 하지만 그 순간 연인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는 서씨의 손을 놓으며 몸을 돌렸습니다. 피곤하니 먼저 쉬도록 하시오. 서씨는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연인군은 병풍 너머로 사라졌고 서씨는 홀로 촛불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한중록에는 이날 밤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없지만 해경궁 홍씨가 훗날 대왕 대비마마정 성왕후께서는 평생 주상전 하영조의 사랑을 받지 못하셨다고 기록한 것으로 보안 그 시작은 이미 첫날 밤부터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래 이후 서씨는 연인군의 정빈으로서 창덕궁 낙선제 근처의 처소에 거처하며 시어머니 숙빈 최씨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영조실록의 부록에 해당하는 정성왕 후행장에 따르면 서씨는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숙빈 최씨에게 문안을 드리고 계절마다 직접 바느질한 옷을 올렸다고 합니다. 특히 숙빈 최씨가 무술이 출신이라는 이유로 궁중에서 천대받을 때 서씨는 친어머니를 모시듯 지극정성으로 대했습니다.
1713년 숙종의 계비 인원왕후 김씨가 창경궁 양화당에서 거처할 때 서씨는 수시로 문안을 다니며 왕비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인원왕 후실록의 기록에는 연인군의 부인 서씨는 효성과 공손함이 남달랐다는 평가가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당시 소론이 득세하고 연인군의 입지가 불안정했던 시기에 서씨의 이러한 처신은 연인군 일가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연인군의 마음은 여전히 그녀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1714년 숙빈 최씨는 아들 연인군에게 후궁을 드리라고 권유했고 이듬해 이시귀인가 입적했습니다. 승정원일 기숙종 41년 기록에는 연인군이 이씨를 후궁으로 맞이하다는 내용이 간략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씨는 이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내색 없이 예법대로 후궁을 맞이하는 의식을 주관했습니다. 1720년 6월 8일 숙종이 승하하고 왕세자 이윤이 경종으로 즉위했습니다. 경종실록 즉위년 6월 조의 기록에 따르면 경종은 즉위 직후 노론 대신들을 경계하며 소론 중심의 정국을 운영했습니다. 연인군은 왕세 제왕세자의 동생으로서 후계자로 책봉되었지만 그 지위는 위태로웠습니다. 소론 강경파는 연인군을 제거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궁궐 안팎은 살벌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시기 서씨는 놀라운 정치적 감각을 발휘했습니다. 그녀는 노론 가문 출신이었지만 소론이 득세한 전국에서 철저히 중립을 지켰습니다. 대왕 대비 인원왕후를 더욱 자주 찾아뵙고 경종의 비인 선의왕후에게도 정성을 다해 예를 갖췄습니다. 선의왕후실록에는 연인군의 부인 서씨는 조용하고 신중하며 당색에 물들지 않았다는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721년 신축 환궁 노론이 대거 축출당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서씨의 친정아버지 서종제도 탄핵을 받아 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승정원일 기경종 1년 기록에는 서종제가 노론의 괴수로 지목되어 파직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서씨는 이에 대해 어떠한 원망도 드러내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조심스럽게 궁궐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1724년 8월 25일 경종이 급서하고 연인군이 영조로 즉위했습니다. 영조실록 즉위년 8월 조에는 왕세제가 경희궁 숭정전에서 즉위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서씨는 33세의 나이에 조선의 왕비 정성왕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광의 순간조차 그녀에게는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영조는 즉위 직후부터 노론과 소론의 탕평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는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고 그것은 곧 자신의 왕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영조는 정성왕후를 공식 석상에서 예우했지만 사적인 영역에서는 철저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승정원일 기영조 원년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영조가 왕비의 처소를 방문한 기록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왕비 책봉 의식이 거행된 1724년 9월 15일 창덕궁 인정전에서 정성왕후는 황금빛 저기를 입고 왕비로서의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국조 오례이에 따라 엄숙하게 진행된 의식에서 그녀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완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끝나고 처소로 돌아온 왕후는 홀로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마 어인일이시옵니까? 왕후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다. 다만 이제 정말로 돌아갈 곳이 없구나 싶어서 그러하다. 20년의 세월 동안 서씨는 연인군의 곁에서 완벽한 정빈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비가 되었지만 여전히 남편의 마음은 얻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왕비가 된 지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정성왕후에게는 소생이 없었습니다. 영조는 왕후의 처소를 찾지 않았고 대신 후궁들을 총애했습니다. 영조실록 2년 조에는 영빈 이씨가 원자를 낳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바로 효장세자입니다.
정성왕후는 궁궐 처소에서 이 소식을 듣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그녀는 누구보다 먼저 영빈 이 씨의 처소를 방문하여 축하를 전하고 직접 손수건과 베넷저고리를 하사했습니다. 승정원 일기의 기록에는 왕후께서 친히 영빈의 처소를 방문하여 위로하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날 밤 왕후는 상궁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왕실의 대를 이을 원자가 태어났으니 이는 나라의 경사로다. 내가 낳지 못했다 한들 주상전하의 아드님이 아니시냐? 나는 왕비로서 왕실의 자손들을 모두 내 자식처럼 돌봐야 하느니라. 이것이 정성왕후가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는 방식이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은 얻지 못했지만 왕비로서의 도리만큼은 흔들림 없이 지켜내겠다는 그녀의 고독한 결심이었습니다. 세월은 흘러갔고 정성왕후는 여전히 창덕궁 깊은 곳에서 홀로 고요한 시간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자리는 언제나 비어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후궁의 아들들을 향해 조용히 열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낳지 못한 아이들에게 모성애를 쏟는 것, 그것이 고독한 왕비가 찾아낸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1725년 봄 영조 즉위 후 첫 봄이었습니다. 창덕궁 후원의 매화가 만개한 3월 정성왕후는 대조전 처소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4세가 된 왕후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보다 고요한 체념이 더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승정원일 기영조 1년 3월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이 시기 영조는 정사에 몰두하며 밤낮으로 신하들과 국정을 논했고 왕후의 처소를 찾은 기록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상궁 박씨가 조심스럽게 왕후에게 보고했습니다. 마마 영빈마마께서 원자를 데리고 처소에 계시옵니다. 원자께서 열이 나시어 영빈마마께서 몹시 걱정하고 계시옵니다. 정성왕후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직접 가보겠다. 상궁이 놀라 말했습니다. 마마 중전께서 직접 후궁의 처소를 방문하시는 것은? 왕후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원자는 왕실의 적통이시다. 병환 중이신데 내가 어찌 모른 채 할 수 있겠느냐. 영빈 이 씨의 처소에 도착한 왕후는 아픈 아이를 보았습니다. 겨우 돌이 지난 어린 원자는 열에 시달리며 보채고 있었고 영빈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정성왕후는 조용히 아이 곁에 앉아 그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의원은 불렀느냐? 예, 마마. 곧 도착할 것이옵니다. 왕후는 직접 물수건을 적셔 아이의 이마를 식혀주었습니다. 영조실록 1년 3월 조의 부록 기록에는 왕후께서 원자의 병환을 친히 돌보시다는 간략한 문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 뒤에는 한 여인의 간절한 모성애가 숨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왕후의 손길에 점차 진정되었고 얼마 후 잠이 들었습니다. 영빈 이 씨는 왕후에게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황공하옵니다, 마마. 마마의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하겠나이다. 정성왕후는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원자는 나라의 보배이십니다. 내가 낳지는 못했으나 왕실의 자손을 돌보는 것은 중전의 도리이옵니다. 그날 이후 왕후는 거의 매일 원자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승정원 일기에 연속된 기록들을 보면 왕후께서 원자의 처소를 방문하시다는 문장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영조 2년 1726년 정월 원자가 정식으로 왕세자로 책봉되었을 때 정성왕후는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책봉식이 거행된 창경궁 명정전에서 왕후는 어린 세자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자신이 낳지 못한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니라 왕실의 대가 이어진다는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1728년 영조실록 4년 조의 기록에는 효장세자의 총명함에 대한 찬사가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세자께서 비록 어리시나 학문을 좋아하시고 효성이 지극하시다는 신하들의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정성왕후는 이 총명한 세자의 교육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왕후는 세자의 처소를 방문할 때마다 소학과 효경의 구절들을 읽어주었습니다. 한중록의 해경궁 홍씨가 기록한 바에 따르면 대왕 대비마마정 성왕후께서는 효장세자를 친자식처럼 사랑하셨고 세자께서도 대비마마를 지극히 따르셨다고 합니다. 1728년 3월 무신란 이인좌의 난이 발생했습니다. 영조실록 4년 3월 조에는 이 반란의 상세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소론 강경파와 남인 일부가 영조의 정통성을 부정하며 일으킨 이 반란은 조정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궁궐 안은 삼엄한 경계 속에 놓였고 정성왕후는 어린 세자를 자신의 처소로 데려와 밤낮으로 지켰습니다. 어느 날 밤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겁을 먹은 세자가 왕후에게 물었습니다. 대비마마, 저들이 궁궐로 쳐들어오면 어찌 되옵니까? 왕후는 세자를 품에 안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시옵소서. 주상께서 나라를 굳건히 지키실 것이고 대비는 세자를 지킬 것이옵니다. 세자는 이 나라의 미래이시니 누구도 세자를 해치지 못할 것이옵니다. 승정원 일기의 기록에 따르면 무신란이 진압된 후 영조는 정성왕후를 불러 왕후가 세자를 잘 보호해 주어 짐이 마음을 놓을 수 있었소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는 영조가 왕후에게 건넨 드물디 드문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혹했습니다. 1728년 11월 16일 효장세자가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조실록 4년 11월 조에는 세자가 경희궁 회상전에서 승하시다. 춘추가 겨우 9세였다는 비통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사인은 홍역으로 추정되었지만 정확한 병명은 기록에 명확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자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은 정성왕후는 맨발로 경희궁으로 달려갔습니다. 회상전에 도착했을 때 세자는 이미 숨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왕후는 세자의 작은 손을 잡고 통곡했습니다. 세자야, 내 아들아. 왕후의 통곡 소리는 궁궐 전체를 울렸습니다. 승정원 일기의 기록에는 왕후께서 세자의 빈전에서 식음을 전폐하시고 애통해하시다는 문장이 여러 날 연속으로 등장합니다. 영조 역시 오열했지만 왕후의 슬픔은 더욱 깊었습니다. 자신이 낳지는 못했으나 친자식처럼 사랑했던 아들을 잃은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효장세자의 국장은 국조 오례이에 따라 엄숙하게 치러졌고 세자는 경기도 고향의 효창묘에 안장되었습니다. 장례식 내내 왕후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효장세자를 잃은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영조에게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영조 11년 1735년 9월 13일 후궁 영빈 이씨가 다시 왕자를 낳았습니다. 영조실록 11년 9월 조에는 영빈 이씨가 원자를 낳다. 이름을 선이라 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사도세자입니다. 정성왕후는 이 소식을 듣고 즉시 영빈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이미 44세의 나이였던 왕후는 갓 태어난 아기를 보며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왕후는 아기를 품에 안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하늘이 우리 왕실에 다시 내려주신 복이로다. 내가 다시는 효장세자와 같은 아픔을 겪지 않도록 이 아이를 내 생명처럼 지켜내리라. 한중록에는 이 장면에 대한 인상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대왕 대비마마께서는 세손 사도세자를 보시자 효장세자를 잃은 슬픔이 다시 떠오르셨는지 오래도록 우시며 세손을 품에서 놓지 못하셨다고 해경궁 홍씨는 전합니다. 영조는 이 아들에게 왕실의 모든 기대를 걸었습니다. 영조 12년 1736년 2월 11일 태어난 지 채 5개월도 되지 않은 원자를 왕세자로 책봉했습니다. 영조실록 12년 2월 조에는 원자를 왕세자로 책봉하다. 백관이 할애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빠른 책봉이었습니다. 정성왕후는 이 책봉식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깊은 우려가 엄습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세자가 된 이 아이가 감당해야 할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지 왕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조의 완벽주의적 성격이 어린 세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예감했습니다. 왕후는 그날 밤 상궁에게 말했습니다. 세자께서 너무 어리신데 벌써 왕세자가 되시다니. 주상전하의 기대가 너무 크신 것은 아닐지 염려스럽구나. 세자는 왕후의 보살핌 속에서 자랐습니다. 영조실록의 여러 기록들을 보면 정성왕후는 세자의 양육과 교육에 직접 관여했습니다. 특히 세자가 어릴 때는 왕후의 처소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한중록에는 사도세자의 어린 시절에 대한 생생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세손께서는 어려서부터 총명하시고 용모가 단정하셨으나 주상께서 너무 엄하게 대하시어 항상 두려워하셨다. 오직 대왕 대비마마 앞에서만큼은 편안해하시며 어리광을 부리셨다고 해경궁 홍씨는 기록합니다. 1740년 5살의 세자가 소학 강의에서 실수를 했을 때 영조는 격노하며 세자를 꾸짖었습니다. 승정원 일기영조 16년 기록에는 세자가 학문을 게을리하여 주상께서 크게 꾸짖으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겁에 질린 세자는 울면서 왕후의 처소로 달려왔습니다. 왕후는 세자를 품에 안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자 울지 마시옵소서. 주상께서는 세자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엄하신 것이옵니다. 세자는 이 나라의 미래이시니 더욱 열심히 공부하셔야 하옵니다. 세자는 왕후의 품에서 울음을 그치며 말했습니다. 대비마마 소손은 대비마마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좋사옵니다. 왕후는 세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그녀도 진정한 어머니였습니다. 영조 20년 1744년 세자가 9세의 나이로 관례를 치렀습니다. 영조실록 20년 2월 조에는 세자의 관례를 행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였지만 영조는 세자가 빨리 성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기를 원했습니다. 관례를 앞두고 정성왕후는 세자를 불러 당부했습니다. 세자, 이제 관례를 하시면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시옵니다. 세자께서는 이 나라의 기둥이 되실 분이시니 항상 올바른 길을 걸으셔야 하옵니다. 주상께서 엄하게 대하시더라도 참고 견디셔야 하옵니다. 대비는 언제나 세자의 편이옵니다. 세자는 왕후에게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대비마마 소손은 대비마마의 가르침을 평생 잊지 않겠나이다. 한중록에는 이 장면에 대해 대왕 대비마마께서는 세손을 친자식처럼 사랑하셨고 세손께서도 대비마마를 친어머니처럼 따르셨다는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조 21년 1745년 정월 세자빈 간택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조실록 21년 정월 조에는 간택의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선택된 이는 풍산 홍씨 홍봉안의 딸이었습니다. 훗날 한중록을 쓰게 될 해경궁 홍씨입니다. 정성왕후는 세자빈 간택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승정원 일기의 기록에 따르면 왕후는 후보 처자들을 직접 만나보고 세자에게 가장 적합한 배필을 고르는데 신중을 기했습니다. 왕후가 홍씨를 최종 선택한 이유는 그녀의 온화한 성품과 단정한 품행 때문이었습니다. 갈의 전날 밤 왕후는 10살의 세자를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자, 내일이면 세자빈이 입궁하시옵니다. 세자빈을 소중히 대하시고 부부간에 화목하게 지내셔야 하옵니다. 그것이 왕실의 기강이며 나라의 복이옵니다. 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대비마마. 소손이 명심하겠나이다. 왕후는 세자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행복하기를. 내가 누리지 못한 부부간의 사랑을 이 아이만큼은 누리기를. 1745년 2월 해경궁 홍씨가 입궁하여 세자빈이 되었습니다. 정성왕후는 어린 세자빈을 따뜻하게 맞이했고 궁궐 생활의 모든 것을 친절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중록에는 대왕 대비마마께서 소첩을 친손부처럼 사랑하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해경궁의 회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성왕후는 이제 세자 부부를 지켜보며 작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낳지 못한 아들과 며느리였지만 그들은 왕후에게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빈자리를 채울 수는 없었지만 그 빈자리를 따뜻한 모성애로 채워가는 것, 그것이 정성왕후가 찾아낸 삶의 의미였습니다. 영조 25년 1749년 2월 11일 창덕궁 인정전에서 역사적인 교명이 선포되었습니다. 영조실록 25년 2월 조에는 세자로 하여금 대리청정케 하다. 세자의 춘추가 15세이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영조는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어린 세자에게 국정의 일부를 맡겼습니다. 정성왕후는 이 소식을 듣고 깊은 우려에 빠졌습니다. 58세가 된 왕후는 대조전 처소에서 상궁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자께서 아직 너무 어리신데 주상께서는 왜 이리 서두르시는 것이냐? 승정원 일기의 기록을 살펴보면 당시 조정 신하들도 세자의 어린 나이를 걱정했지만 영조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영조는 세자가 일찍부터 정사를 익혀 훌륭한 군주로 성장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곧 견딜 수 없는 압박이 되어 세자를 짓눌렀습니다. 대리청정이 시작된 지 며칠 후 세자는 왕후의 처소를 찾아왔습니다. 세자의 얼굴에는 이미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대비마마 소손이 과연 대리청정을 잘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나이다. 주상전하께서는 소손의 모든 판단을 지켜보고 계시고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크게 꾸짖으시옵니다. 왕후는 세자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세자,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히 할 수는 없는 법이옵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이 배움이 되는 것이옵니다. 주상께서 엄하시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천천히 배워나가시옵소서. 하지만 영조는 세자에게 실수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한중록에는 이 시기 영조와 세자의 관계에 대한 생생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주상께서는 세자의 모든 언행을 감시하시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심하게 꾸짖으셨다. 세자께서는 주상 앞에서 항상 떨고 계셨다고 해경궁 홍씨는 증언합니다. 영조 26년 1750년부터 세자에게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승정원일 기영조 26년 여름 기록에는 세자께서 병환으로 대리청정을 잠시 중단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표면적으로는 병환이었지만 실제로는 정신적 압박으로 인한 증상이었습니다. 정성왕후는 세자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챘습니다. 세자가 왕후의 처소를 찾았을 때 그의 눈빛은 예전과 달리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대비마마 소손은 가끔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왕후는 세자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자, 너무 자책하지 마시옵소서. 대비가 있지 않사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대비는 세자의 편이옵니다. 1751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영조실록 27년 조의 기록들을 보면 세자가 여러 차례 영조의 노여움을 샀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세자가 글을 잘못 읽어 주상께서 크게 꾸짖으시다, 세자가 정사를 게을리하여 주상께서 진노하시다 등의 기록이 이어집니다. 어느 날 영조가 세자를 심하게 꾸짖은 후 세자는 다시 왕후의 처소로 달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울음도 나오지 않는 듯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왕후는 세자 곁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자, 주상께서는 세자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엄하신 것이옵니다. 주상께서는 세자가 훌륭한 왕이 되시기를 바라시는 것이옵니다. 하지만 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비마마 소손은 더 이상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나이다. 왕후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세자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영조 28년 1752년부터 세자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한중록에는 이 시기 세자의 상태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자께서는 가끔 옷을 갈아입기를 극도로 싫어하시고 때로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옷을 갈아입으셨다. 또한 특정한 소리나 모습을 보면 극도로 불안해하셨다고 해경궁 홍씨는 증언합니다. 정성왕후는 이러한 세자의 기행을 필사적으로 영조에게서 감추려 했습니다. 왕후는 세자의 처소를 자주 방문하며 세자를 진정시키고 세자빈에게는 주상께 이 일을 절대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1753년 어느 날 세자가 갑자기 옷을 불태우려 한다는 보고를 받은 왕후는 급히 세자의 처소로 달려갔습니다. 세자는 눈물을 흘리며 옷을 찢고 있었습니다. 세자, 무엇을 하시는 것이옵니까? 왕후의 목소리에 세자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대비마마, 소손이 미쳐가는 것 같나이다. 왕후는 세자를 꽉 안으며 울었습니다. 세자 진정하시옵소서. 대비가 여기 있지 않사옵니까? 세자께서는 결코 미친 것이 아니옵니다. 다만 너무 힘드신 것뿐이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이식이 왕후가 자주 세자의 처소를 방문했다는 기록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왕후께서 세자궁을 방문하시다는 문장이 거의 매일같이 나타납니다. 왕후는 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시간을 세자에게 쏟았습니다. 영조 30년 1754년 세자의 상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영조실록 30년 조에는 세자가 대리청정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주상께서 여러 차례 질책하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영조의 분노는 날로 커져갔고 세자는 점점 더 아버지를 두려워했습니다. 어느 날 영조가 세자를 불러 심하게 꾸짖은 후 정성왕후는 용기를 내어 영조를 찾아갔습니다. 경희객 집경당에서 영조를 만난 왕후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주상전하, 세자께서 아직 어리시옵니다. 너무 엄하게만 대하시면 세자께서 주상을 두려워하기만 하고 진정으로 배우지 못할까 염려되옵니다. 영조는 왕후를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왕후는 짐의 뜻을 모르시오. 세자는 이 나라의 미래이요. 세자가 연약하게 자라면 이 나라는 어찌 되겠소? 왕후는 다시 간청했습니다. 주상전하, 소첩이 청하옵건대 세자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옵소서. 세자께서는 분명 주상의 뜻을 받들 것이옵니다. 영조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왕후의 청을 듣겠소. 하나 세자가 다시 실수를 범하면 짐도 어찌할 수 없소. 왕후는 깊이 절하며 물러났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이날의 기록이 간략히 남아 있습니다. 왕후께서 주상을 배알하시고 세자에 대해 아뢰시다. 하지만 왕후의 중재는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영조의 성격과 세자의 상태, 그 둘 사이의 간극은 너무 컸습니다. 영조 31년 1755년 나경원의 고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영조실록 31년 유니월 조에는 이 사건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경원이라는 자가 상소를 올려 세자에게 영모의 뜻이 있다고 고발한 것입니다. 비록 이것이 거짓으로 밝혀져 나경원은 처형되었지만 이 사건은 영조와 세자 사이의 불신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정성왕후는 이 사건으로 극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왕후는 세자를 불러 물었습니다. 세자, 이런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있단 말이냐? 세자께서 무슨 잘못을 하셨기에 이런 모함을 받으시는 것이냐? 세자는 울며 대답했습니다. 대비마마, 소손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나이다. 소손은 다만 주상전하를 뵙는 것이 두려울 뿐이옵니다. 왕후는 세자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자, 대비가 반드시 세자를 지킬 것이다. 아무도 세자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라. 하지만 왕후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한중록에는 이 시기 왕후의 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왕 대비마마께서는 세자의 일로 밤낮 근심하시며 식음을 전폐하실 때가 많으셨다. 영조 32년 1756년 정성왕후는 이미 65세의 고령이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세자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승정원일 기영조 32년 기록을 보면 왕후가 자주 병석에 누웠다는 내용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어느 날 왕후는 병석에서 세자와 세자빈을 불렀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한중록에 이 장면을 생생하게 기록했습니다. 대비마마께서 소첩과 세자를 부르시어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구나. 내가 죽고 나면 세자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을까 걱정이다. 세자빈, 너는 세자를 잘 보살펴야 한다. 주상께서 아무리 노하시더라도 세자를 버리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해야 한다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다. 세자는 왕후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대비마마,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대비마마께서 안 계시면 소손은 어찌 살아갑니까? 왕후는 세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세자는 강해져야 한다. 대비가 없어도 세자는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하는 분이다. 주상전하의 질책을 견디고 훌륭한 왕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왕후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세자의 상태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자신이 죽고 나면 세자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곧 엄청난 비극이 닥칠 것이라는 것을. 영조 32년 가을, 왕후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영조실록 32년 9월 조에는 왕후께서 병환으로 누우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왕후는 병석에서 영조를 불러 마지막 간청을 했습니다. 주상전하, 소첩이 청하옵건대 세자를 부디 사랑으로 대해 주시옵소서. 세자는 주상의 핏줄이옵니다. 아무리 미흡한 점이 있어도 세자는 주상의 아들이옵니다. 영조는 왕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왕후,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짐이 세자를 어찌하겠소. 하지만 왕후는 영조의 눈빛에서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왕후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세자는 어찌 되는 것이냐. 한중록에는 이 시기 왕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왕 대비마마께서는 세자의 앞날을 걱정하시며 밤마다 눈물을 흘리셨다. 내가 없으면 세자를 지켜줄 사람이 없다고 하시며 세자를 보실 때마다 눈물을 참지 못하셨다. 왕후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영조와 세자 사이를 간신히 붙잡고 있는 마지막 끈이라는 것을, 자신이 사라지면 그 끈이 끊어지고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1756년 겨울, 궁궐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정성왕후는 병석에서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발 세자가 무사하기를.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멈출 수 없이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왕후의 조용하지만 굳건했던 중재는 영조의 분노와 세자의 병증 사이에서 점점 더 무력해져 갔습니다. 왕후가 붙잡고 있던 마지막 끈은 곧 끊어질 운명이었습니다. 왕후는 병석에서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늘이시여, 제가 없어도 세자를 지켜주소서. 이 불쌍한 아이를 부디 지켜주소서. 하지만 하늘은 침묵했고 비극의 시계는 멈추지 않고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영조 33년 1757년 정월, 창덕궁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영조실록 33년 정월 조에는 왕후 간택을 시작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정성왕후의 건강이 위독해지자 영조는 서둘러 새 왕비를 간택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병석에 누운 정성왕후는 이 소식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66세의 왕후는 이미 죽음이 멀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승정원 일기의 기록에 따르면 왕후는 이 시기 거의 매일 병환으로 신하들의 문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상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마, 주상께서 새 왕후를 간택하신다 하옵니다. 왕후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해야지. 주상께는 나라를 돌보실 왕후가 필요하시니 내가 이제 그 역할을 할 수 없으니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하지만 왕후의 마음 한구석에는 깊은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51년을 남편의 곁에서 살았으나 단 한 번도 진정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죽기도 전에 새 왕후가 정해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한중록에는 이 시기 왕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왕 대비마마께서는 병환 중에도 왕후 간택에 대해 신경을 쓰시며 새 왕후께서는 부디 세자를 잘 보살펴 주시기를 하고 기도하셨다. 영조 33년 6월 3일 경주 김씨 김안구의 딸이 왕후로 간택되었습니다. 영조실록 33년 6월 조에는 김안구의 딸을 왕후로 책봉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정순왕후 김씨입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겨우 15세였고 영조는 64세, 정성왕후는 66세였습니다. 정성왕후는 병석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51세의 나이 차이. 왕후는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신보다 51세나 어린 여인이 곧 이 궁궐의 주인이 될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성왕후는 입궁을 앞둔 어린 왕후를 병석에서 만났습니다. 15세의 김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대비마마 소첩 김씨 아래옵니다. 정성왕후는 어린 왕후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신도 한때는 13세의 어린 신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왕후는 김씨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새 왕후, 궁궐 생활이 외롭고 힘들 것이요. 하나 왕후의 자리는 나라를 위한 자리이니 항상 그것을 잊지 마시오. 그리고 세자를 부디 잘 보살펴 주시오. 세자는 이 나라의 미래이요. 어린 정순왕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정성왕후는 이 어린 왕후의 눈빛에서 무언가 차갑고 단단한 것을 느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이날의 만남이 간략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왕 대비께서 병환 중에 새 왕후를 접견하시다. 영조 33년 6월 20일 창덕궁 인정전에서 영조와 정순왕후의 가례가 거행되었습니다. 영조실록 33년 6월 조에는 가례의 절차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조 오례의에 따라 엄숙하게 진행된 의식이었습니다. 정성왕후는 병환으로 가례식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대조전 처소에서 왕후는 멀리서 들려오는 축하의 음악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마마, 괜찮으시옵니까? 왕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다만 이제 정말로 끝이구나 싶어서 그러하다. 51년을 주상의 곁에 있었으나 끝내 주상의 마음을 얻지는 못했구나. 한중록에는 이날의 정성왕후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대왕 대비마마께서는 새 왕후의 가례일에 처소에 홀로 계시며 눈물을 흘리셨다. 상궁들이 여쭈어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 가례가 끝난 후 정순왕후가 정성왕후를 찾아왔습니다. 어린 왕후는 화려한 저기를 입고 정성왕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비마마 소첩이 인사드리옵니다. 정성왕후는 정순왕후를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왕후, 이제 그대가 이 궁궐의 주인이요. 나는 얼마 살지 못할 것이니 주상을 잘 모시고 왕실을 잘 이끌어 가시오. 정순왕후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대비마마. 명심하겠나이다. 하지만 정성왕후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 어린 왕후가 과연 세자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 아니, 그녀가 과연 세자를 어떻게 대할까? 정순왕후의 아버지 김안구는 노론 벽파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영조실록의 여러 기록을 보면 김안구는 강경한 노론 노선을 지지하는 신하였습니다. 정순왕후의 입궁은 곧 노론 벽파 세력의 궁궐 내 영향력 확대를 의미했습니다. 정성왕후는 병석에서 이러한 정치적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세자는 어머니 영빈 이씨가 소론 출신이었고 장인 홍봉안도 탕평파 성향이었습니다.
이는 곧 세자와 정순왕후의 외척 세력이 정치적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왕후는 세자를 불러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한중록에는 이 장면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자, 내가 죽고 나면 새 왕후께서 궁궐의 일을 관장하실 것이다. 새 왕후께서는 나이가 어리시고 또한 외척의 힘이 강하시다. 세자는 새 왕후와 잘 지내야 한다. 결코 대립하지 말고 공손하게 대하여라. 세자는 울며 대답했습니다. 대비마마,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대비마마께서 안 계시면 소손은 어찌 살아갑니까? 왕후는 세자의 손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세자는 강해져야 한다. 대비가 없어도 세자는 살아남아야 한다. 세자빈이 있지 않으냐? 세자빈과 함께 힘을 합쳐 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야 한다. 세자는 왕후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21세가 된 세자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왕후에게 의지했습니다. 영조 33년 가을 정성왕후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승정원 일기영조 33년 9월 이후의 기록들을 보면 대왕 대비께서 병환이 위중하시다는 내용이 연일 계속됩니다. 왕후는 거의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영조는 자주 왕후의 병문안을 왔습니다. 평생 왕후에게 무심했던 영조였지만 죽음을 앞둔 왕후 앞에서는 복잡한 감정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왕후 몸이 어떠하시오? 왕후는 미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주상전하, 소첩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나이다. 평생 주상을 제대로 모시지 못해 죄송하옵니다. 영조는 왕후의 손을 잡았습니다. 왕후, 무슨 말씀이시오? 왕후는 51년을 짐의 곁을 지켜주셨소. 왕후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주상전하, 소첩이 마지막으로 청하옵건대 세자를 부디 사랑으로 대해주시옵소서. 세자는 주상의 핏줄이옵니다. 영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왕후.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하지만 왕후는 영조의 눈빛에서 확신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영조실록 33년 9월 조에는 이날의 대화가 간략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상께서 대왕 대비를 문안하시고 대왕 대비께서 세자에 대해 말씀하시다. 10월에 접어들자 왕후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느꼈습니다. 왕후는 세자, 세자빈 그리고 정순왕후를 모두 불렀습니다. 먼저 세자빈 해경궁 홍씨에게 말했습니다. 세자빈, 내가 죽고 나면 세자를 부탁하오. 세자는 마음이 약하고 병도 있으니 세자빈이 잘 보살펴야 하오. 어떤 일이 있어도 세자를 버리지 마시오. 해경궁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대비마마, 소첩이 목숨을 걸고 세자를 보필하겠나이다. 그리고 정순왕후를 불렀습니다. 15세의 어린 왕후는 정성왕후 앞에 단정하게 앉았습니다. 새 왕후, 내가 죽고 나면 그대가 이 궁궐의 어른이 되는 것이오. 세자를 잘 보살펴 주시오. 세자는 이 나라의 미래이오. 정순왕후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대비마마. 명심하겠나이다. 하지만 정성왕후는 정순왕후의 차가운 눈빛을 보며 불길한 예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한중록에는 이 장면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대왕 대비마마께서 새 왕후께 세자를 부탁하셨으나 새 왕후께서는 별다른 감동 없이 담담히 대답하실 뿐이었다. 마지막으로 세자를 불렀습니다. 세자는 왕후의 침상 곁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대비마마, 대비마마께서 가시면 소손은 어찌 살아갑니까? 소손을 두고 가지 마시옵소서. 왕후는 세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자, 대비는 영원히 세자와 함께할 수 없소. 하나 대비의 마음은 언제나 세자와 함께할 것이오. 세자, 강해지시오. 주상전하의 말씀을 잘 따르고 훌륭한 왕이 되시오. 그것이 대비의 마지막 소원이오. 세자는 왕후의 손을 잡고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그날 밤 궁궐 전체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영조 33년 1757년 11월 12일 창덕궁 대조전에서 정성왕후가 승하했습니다. 영조실록 33년 11월 조에는 대왕 대비께서 대조전에서 승하하시다. 춘추 66세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왕후는 마지막 순간까지 세자를 걱정했습니다. 상궁의 증언에 따르면 왕후는 의식을 잃기 직전 세자를 하고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영조는 왕후의 빈전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승정원 일기의 기록에는 주상께서 대왕 대비의 빈전 앞에서 통곡하시다는 문장이 있습니다. 51년을 함께한 아내였습니다. 사랑하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자신의 곁을 묵묵히 지켜왔다는 것을 영조도 알고 있었습니다. 세자는 빈전 앞에서 밤낮으로 곡을 했습니다. 한중록에는 세자께서 대왕 대비의 상을 당하시어 너무 슬퍼하시며 식음을 전폐하시고 거의 실신하실 지경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세자는 자신의 마지막 보호막이 사라졌음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정순왕후는 차분하게 국상의 절차를 주관했습니다. 15세의 어린 나이였지만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정성화투의 국장은 국조 오례이에 따라 엄숙하게 치러졌습니다. 왕후는 경기도 구리의 동구릉 경내에 조성된 홍릉에 안장되었습니다. 영조실록 33년 12월 조에는 장례의 절차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영조가 왕후의 능 옆에 자신이 묻힐 자리를 미리 만들어 두었다는 점입니다. 허우제라 불리는 이 방식은 왕후의 능 옆에 왕의 자리를 비워두고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홍릉에 허우제를 설치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영조는 왕후와 함께 묻히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영조는 훗날 정순왕후와 함께 다른 고선릉에 묻혔고 홍릉의 왕후 옆자리는 영원히 비어있게 됩니다. 장례식 날 세자는 관을 따라 걸으며 계속 울었습니다. 대비마마 소손을 두고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리고 정성왕후가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5년 후인 1762년 이모화변이 일어났습니다. 왕후가 그토록 걱정했던 비극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왕후가 살아있었다면 혹시 그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역사의 가정은 없습니다. 왕후는 떠났고 그녀가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세자는 결국 뒤주 속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정성왕후가 죽음을 앞두고 느꼈던 그 불길한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홍릉에 비어있는 옆자리는 오늘도 그곳에 남아 왕후의 고독한 일생과 끝내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정성왕후가 세상을 떠난 지 4년 7개월이 지난 영조 38년 1762년 윤5월 13일 창경궁 뒤뜰에서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영조실록 38년 윤5월 조에는 이날의 참혹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세자를 폐하여 서인으로 삼고 뒤주에 가두다. 사도세자는 뒤주 속에 갇힌 채 8일 동안 고통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한중록에는 해경궁 홍씨가 목격한 그날의 참상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자께서 뒤주 속에서 어마마마 대왕 대비하고 부르시며 우셨다. 소첩은 그 소리를 들으며 차라리 죽고 싶었다. 세자는 죽어가면서도 정성왕후를 불렀습니다. 자신을 지켜주던 유일한 어머니, 자신에게 따뜻함을 주었던 유일한 사람. 하지만 왕후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만약 정성왕후가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녀가 영조 앞에 무릎을 꿇고 세자를 살려달라 애원했다면 그녀의 조용하지만 굳건했던 목소리가 영조의 분노를 잠재웠을까요? 하지만 역사는 가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왕후는 없었고 세자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왕후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 비극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 경내에 자리한 홍릉. 정성왕후는 이곳에 홀로 누워 있습니다. 영조실록 33년 12월 조의 기록에 따르면 영조는 왕후가 승하하자
즉시 능지를 정하고 홍릉이라는 이름을 내렸습니다. 능의 구조는 특이합니다. 왕후의 봉분 오른쪽에는 또 하나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허우제입니다. 국조 오례의와 국조 상례보편의 기록을 보면 허우제는 왕이 왕후보다 먼저 승하했을 때 왕후가 나중에 합장될 자리를 비워두거나 반대로 왕후가 먼저 승하했을 때 왕이 합장될 자리를 비워두는 제도입니다. 영조는 정성왕후가 승하하자 자신도 훗날 이곳에 묻히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승정원 일기영조 33년 12월 조에는 주상께서 홍릉에 허우제를 설치하고 훗날 이곳에 합장하실 것을 명하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51년을 함께한 아내였습니다. 영조는 왕후를 사랑하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자신의 곁을 묵묵히 지켜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어서라도 함께 묻히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영조 52년 1776년 3월 5일 영조가 83세의 나이로 경희궁 집경당에서 승하했습니다. 영조실록 52년 3월 조에는 주상께서 집경당에서 승하시다. 춘추 83세, 제위 52년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제위한 왕이었습니다. 영조의 국장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영조를 홍릉의 정성왕후 옆이 아닌 다른 곳에 묻기로 한 것입니다. 승정원 일기정조 즉위년 3월 조에는 영조의 능지를 경기도 양주 현재의 서울시 성북구로 정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의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정순왕후와 노론 벽파 신하들의 의견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정순왕후는 자신이 영조와 함께 묻히기를 원했고 홍릉은 너무 멀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새로운 능지를 주장했습니다. 결국 영조는 정순왕후와 함께 양주의 원릉에 묻혔습니다. 국조 오례의에 따라 동원 상하릉 같은 언덕에 왕과 왕후의 봉분을 상하로 배치하는 형식으로 조성된 원릉. 영조는 그곳에서 정순왕후와 영원히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릉의 정성왕후 옆자리는 영원히 비어있게 되었습니다. 홍릉을 방문하면 누구나 그 비어있는 자리를 볼 수 있습니다. 왕후의 봉분 오른쪽에는 잔디만이 펼쳐져 있고 성물들만이 주인 없는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동국여지비고와 능묘지의 기록을 보면 홍릉의 성물 배치는 합장릉을 위한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결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비어있는 자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정성왕후가 평생 경험했던 고독의 상징입니다. 13세의 연인군과 혼인한 이후 66세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녀는 단 한 번도 남편의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옆자리는 늘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그 옆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둘째, 왕실의 냉혹한 정치를 보여줍니다. 영조는 왕후가 승하했을 때 함께 묻히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치적 이유로 그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51년을 함께한 아내보다 19년을 함께한 젊은 아내를 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왕실의 현실이었습니다. 셋째, 정성왕후의 순수한 헌신이 결코 보답받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평생을 정비로서의 도리를 다했습니다. 소생이 없어도 후궁의 아들들을 친자식처럼 키웠습니다. 사도세자를 목숨 걸고 보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헌신은 빈자리로 남았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에는 사도세자의 무덤인 융릉이 있습니다. 원래 사도세자는 경기도 양주의 배봉산의 수운묘라는 이름으로 묻혔습니다. 영조실록 38년 윤호월 조의 기록에 따르면 영조는 세자를 서인으로 강등시켰기 때문에 왕족의 예로 장사 지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가 즉위한 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정조는 아버지를 위해 많은 일을 했습니다. 정조실록 3년 조에는 사도세자를 장원세자로 추존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정조 13년 1789년에는 아버지의 무덤을 화성으로 옮기고 현룡원이라 이름했습니다. 그리고 순조 즉위 후에는 사도세자를 장조로 추존하고 무덤을 육릉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육릉에 가면 사도세자와 그의 부인 해경궁 홍씨가 함께 묻혀 있습니다. 능묘지의 기록에 따르면 육릉은 합장릉으로 조성되었고 세자 부부는 영원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성왕후가 그토록 사랑했던 세자. 그녀가 친자식처럼 키웠던 세자. 그 세자는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의 아들 정조가 아버지를 다시 명예롭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성왕후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왕후가 조금만 더 오래 살았더라면 이모화변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세자를 살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 정성왕후를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영조의 첫 번째 왕비였다는 사실, 51년을 함께했다는 사실만이 기록에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녀는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업적도 없었고 극적인 사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중록을 읽어보면 정성왕후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수십 번에 걸쳐 정성왕후를 언급하며 대왕대비마마께서 계셨더라면 대왕대비마마께서 세자를 사랑하셨다. 대왕대비마마께서 돌아가신 후 궁궐이 변했다고 기록합니다. 정성왕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왕실을 지탱했던 사람입니다. 영조와 사도세자 사이의 마지막 끈이었습니다.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끈이 간신히 유지되었지만 그녀가 죽자 끈은 끊어지고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승정원 일기의 방대한 기록들을 살펴보면 정성왕후가 얼마나 성실하게 왕비의 역할을 수행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매년 정해진 의례에 참석하고 왕실의 대소사를 챙기고 후궁과 궁녀들을 관리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꾸준했습니다. 드라마틱하지 않았지만 진실했습니다. 오늘날 홍릉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그 비어있는 옆자리를 보며 다양한 감정을 느낍니다. 어떤 이들은 슬픔을 느끼고 어떤 이들은 분노를 느낍니다. 왜 영조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까? 정성왕후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문화재청의 안내판에는 홍릉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영조의 첫 번째 왕비 정성왕후 서씨의 단릉. 원래 합장릉으로 조성되었으나 영조는 정순왕후와 함께 원릉에 묻혔다. 간단한 설명입니다. 하지만 그 설명 뒤에는 한 여인의 평생이 숨어 있습니다. 13세에 시작된 고독, 51년간 계속된 외로움, 그리고 죽어서도 혼자 남겨진 쓸쓸함. 봄이 오면 홍릉 주변에 꽃이 핍니다. 여름이 오면 나무가 우거지고 가을이 오면 단풍이 들고 겨울이 오면 눈이 내립니다. 계절은 변하지만 왕후 옆의 빈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는 영원히 비어 있습니다. 정성왕후 서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왕비의 비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선시대 수많은 여성들이 겪었던 고독과 희생의 이야기입니다. 정치적 도구로 시작된 혼인, 사랑받지 못한 삶, 그럼에도 끝까지 역할을 다해야 했던 책임감. 정성왕후는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13세에 왕자비가 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고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고 소생이 없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어진 운명 속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성왕 후행장에는 왕후의 덕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후께서는 효성스럽고 공손하며 겸손하고 검소하셨다. 후궁을 질투하지 않으셨고 궁녀들을 관대하게 대하셨다. 시어머니 숙빈 최 씨를 지극히 모셨고 계모 인원왕후를 친어머니처럼 섬겼다. 이것이 정성왕후가 역사에 남긴 유산입니다. 화려한 업적은 아니지만 성실하고 진실한 삶이었습니다. 홍릉에 비어있는 옆자리를 보며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만약 정성왕후가 사랑을 받았더라면 어땠을까? 만약 그녀에게 친자식이 있었더라면? 만약 그녀가 조금만 더 오래 살아서 사도세자를 지켰더라면?
하지만 역사는 가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일어난 일은 일어난 것이고 일어나지 않은 일은 영원히 일어나지 않은 채로 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억하는 것뿐입니다. 정성왕후가 살았던 삶을 기억하고 그녀가 겪었던 고독을 기억하고 그녀가 지키려 했던 가치를 기억하는 것. 홍릉의 잔디밭 위로 햇살이 비춥니다. 왕후의 봉분 옆 영원히 비어있는 그 자리에도 똑같이 햇살이 내립니다. 그 햇살은 3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따뜻합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왕후의 외로움을 덜어줄 수는 없습니다. 왕후는 여전히 혼자입니다. 평생을 혼자였고 죽어서도 혼자입니다. 그것이 정성왕후 서씨의 이야기입니다. 고독한 궁궐의 그림자로 살다가 죽어서도 혼자 남겨진 여인의 이야기. 51년을 함께했지만 끝내 함께 묻히지 못한 조선 최장수 왕비의 쓸쓸한 이야기입니다. 홍릉을 떠나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뒤돌아보면 왕후의 봉분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빈자리가 보입니다. 그 빈자리는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비어 있을 것입니다. 정성왕후 서씨여, 이제는 편히 쉬소서. 당신이 지키려 했던 세자는 비록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의 아들이 훌륭한 왕이 되어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당신이 평생을 바쳐 지켰던 왕실은 당신이 떠난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당신의 헌신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영조는 당신 곁에 묻히지 않았지만 역사는 당신을 기억합니다. 고독했지만 성실했던 왕비, 사랑받지 못했지만 끝까지 책임을 다했던 여인으로 홍릉의 바람이 왕후의 봉분을 지나 빈자리를 스쳐갑니다. 그 바람 소리가 마치 왕후의 한숨 같기도 왕후의 노래 같기도 합니다. 300년의 시간을 넘어 왕후의 이야기는 오늘도 조용히 우리에게 말을 건넵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했지만 사랑했습니다. 나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정성왕후 서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홍릉의 빈자리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고독에 대한 이야기, 헌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끝내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